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는 말로만 평화를 외쳤지 현실성이 없었다고 되받았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에 앞서 이 대표는 사건을 조작한 검찰은 사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례적으로 길었던 9월 폭염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이번 주말 최대 300mm의 폭우가 예고돼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 정권이 통일과 대북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건데 지금의 한반도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도 평가했죠.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패싱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통일하지 말자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먼저 문 전 대통령 측 주장 보시고 현 대통령 측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남북 대결 구도가 이어진다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문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기존 통일 담론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과 맞물려 큰 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임 전 실장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의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과 대화만 하겠다는 평화로는 현실성이 없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북미 사이에서 패싱을 당한 건 문 정부 때이기도 하죠.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 발언을 두고는 여권에서 북한의 반통일 선언에 화답하는 거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통일을 외칠 때는 통일해야 한다고 하더니 북한이 통일이라는 글자까지 없애니 이것 또한 따라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비판에 지난 정부의 평화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북한의 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허술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며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녔다고 직격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 발언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은 내부적 어려움 때문이지 통일을 포기해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장하고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또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다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호와 묵인이 지금의 북한을 만들었다며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9.19 6주년 행사에서 나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새 통일 담론 주장에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정치부 장명훈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 임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그야말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게 나온 배경이 뭡니까? 12분가량 됐던 임 전 실장의 연설 첫 마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하지 맙시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환기를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인데요. 상황이 되게 엄중하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임 전 실장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자라는 게 진의는 아니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건데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려하면 지금의 통일 논의는 현실성 없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는 건데요.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하고 그렇게 남북 평화가 정착이 된 뒤에나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면서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조율이 있었을까요? 네, 확인해 봤더니 별도의 조율은 없었다고 합니다. 임 전 실장이 오랜 고민을 거쳐서 직접 작성했다고 하고요. 네. 친문계 한 의원은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나 임 전 시장 모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의도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성과라고 주장하는 게 남북관계인데요. 현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물론 북한이 수시로 오물풍선을 띄워보내고요. 급기야 최근 들어서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그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 불사로 보입니다. 그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좋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나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긴 했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문 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서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지만 그런 지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이 이뤄진 직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친서를 보낸 게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유독 더 발끈했어요. 네, 임 전 실장의 경력 때문인데요. 전대협 의장 출신의 반미 자주 통일을 추구한 소위 NL 계열 학생운동을 한 경력이 있어서 여권의 공세가 강한 측면이 있고요. 이와 별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민주당 다선 의원은 감상적 통일 포기론이란 전문가 지적에 동감한다며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뉴스 추적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선고된다면 당선 무효형 확정에 선고비 400억 원까지 다 토해내야 하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조 기자, 구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법정에서도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인용해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이 대표가 후보 시절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TV방송에 4번 출연해 대장동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는 발언이 문제였고요.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김 처장의 가족관계 등 개인사는 제대로 모른다고 말했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받은 것이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오늘 1심 구형과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이번 재판은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관건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의 의원직을 잃게 하는 기준, 즉 벌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간 법조계의 관심은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가볍게 보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거운 사안으로 볼지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이 검찰은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즉 다른 거는 제쳐놓고 죄질만 봐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대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서 그동안 이 건을 두고 작은 일로 정치 탄압을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건 작지 않은 중대한 범죄다라는 메시지를 구형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대표 측 입장은 뭡니까? 이 조금 전까지 이어진 최후 의견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불확실한 기억을 두고 의도적인 기소를 했다. 없는 공소 사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남은 건 그러니까 재판부에 이제 판단만 남은 거잖아요. 유죄냐 무죄냐 이거를 가를 변수는 뭐가 될까요? 먼저 김문기 몰랐다 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표 본인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에 골프를 같이 친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여러 직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었을 뿐이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토부 협박건을 보면요. 수많은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대부분 협박은 없었습니다라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습니다. 다만 일부 성남시 직원과 기자 등은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도 진술을 하기도 해서 재판부가 어느 쪽 진술에 무게를 둘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혹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2022년 9월 8일이니까요. 2년하고도 오늘까지 열흘이 더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이내로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대표 사건 경우에는 1심만 이제 2년이 넘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재판 지연 논란도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치러진 이유 뭡니까? 먼저 이 대표의 불출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초에는 총선을 이유로 지난해에는 국정감사에 참석한다는 이유 등을 대면서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이 여러 번 밀렸었습니다. 또 50명 가까운 증인을 부르면서 재판이 30차례 가까이 열린 점도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임하면서 재판부가 바뀐 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이게 끝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또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또 할 예정입니다. 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이제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빠르게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반면 아직 초반부인 대장동 재판이랑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대북송금 등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 우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우선 사실이라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를 요구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여줬다는 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준석 의원은 당시 제보받은 내용이 공천 개입이라고 볼 사안이 아닐 정도라고 했는데 그럼 공천 개입이라고 했다는 김영선 전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언론 매체가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정치권 인사인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 내용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여부, 출마 지역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차례 언급됐는데 지난 5일 처음 제기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불똥은 개혁신당으로도 튀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김 전 의원 측 요구로 한 사찰에서 만난 건 맞지만 SNS 캡처본 한 장이 전부였고
내용도 공천 개입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후 재차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 설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낭비해서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리는 상황인데.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도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사자들 모두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계속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명 씨는 SNS를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국민의힘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것에 불과하다면서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대통령실 측에서 맞다 아니다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 평가에서 컷오프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경선도 붙이지 않고 컷오프를 했죠. 그 이상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었던 한 의원도 MBN에 명태균 씨를 알지도 못했다며 소위 정치 브로커인 사람들은 다 걸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거 없는 전원 보도라며 제3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라는 전원만 있어서 그걸로 문제를 삼기엔 좀 지금까지는 하여튼 쉽지 않다라는 생각. 다만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김 여사 특검법과 맞물린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천 성사 여부를 떠나 김 여사가 외부 인사와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장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건의했죠. 재표결을 하게 되면 이탈표가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야당은 은근히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야권에선 재표결을 한다면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데다 무기명 투표라 예측이 어렵단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 추천권 자체가 야당만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늘 정치인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고 합니다만은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그런 특검 법안들에 관해서 이탈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용 면에서도 소문 수준의 내용일 뿐이라며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체코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체코 원전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벨 대통령도 한국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전정인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체코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이어갔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한국 정상을 위해 프라하성을 특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체코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원자력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파벨 대통령도 한국 원전의 최종 수주를 낙관적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Je zároveň obrovskou příležitostí pro náš průmysl. Vysoká míra zapojení našich firem by mohla dosáhnout. 순방 이틀째를 맞은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원전 기업을 시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피알라 총리와 회담을 한 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프라하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잠깐 살펴본 체코 원전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야권에서는 이번 원전 수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당은 덤핑 수주 가능성, 그러니까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을 짓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더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잠깐만요. 정부 측에서는 24조 원 규모의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야당의 주장은 국익을 저해하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원전 경쟁력 확보라는 국익이 걸린 시점에서 야당이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결심 공판 앞두고 정치권 완전히 관심이 다 저기 쏠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거리 시위까지 예고했는데 1심 선고까지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건 그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엄호를 했겠죠. 네, 오늘 재판을 보면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의원들과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함께하면서 힘을 보탰고요.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정적 죽이기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호남에서 경쟁 중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서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 호남의 적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두 당의 쟁탈전이 점점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실질적 성과를 스스로 큰 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내고 바짝 긴장해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아마 좋은 경쟁으로 여길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영광군수 재선거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다음 주 영광과 곡성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예, 이재명 대 조국의 싸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추석이 지나도 꺾일 줄 모르던 무더위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그 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이미 2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았는데 내일은 여기서 또 3, 4도가량 떨어진다죠. 이틀 새 거의 5도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퍼를 최대치로 가동시켜도 쏟아지는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벼락차는 보이는데 그 좀 넘어 있는 차, 그러니까 2대 정도 거리, 1대 정도 거리에 있는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앞에 좀 비가 많이 왔었어요, 새벽에. 소방관들이 도로를 덮친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부지런히 치우지만 도로를 복구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삼각봉엔 300mm 이상, 순천 황전면에 2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주와 전남엔 지금도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침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이례적인 9월 하순의 집중호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태풍 플라산이 몰고 온 열대 수증기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단위로 폭우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에도 비가 내리면서 어제 최고 기온 32도를 넘었던 무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섭씨 28도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 김천 같은 경우는 34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막 그렇게 30도 넘어간다는 느낌도 안 들고 딱 걷기 좋은, 그다음에 돌아다니기 좋은 딱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갔고 내일도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제14호 태풍 플라산의 간접 영향 때문인데 플라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중국엔 지금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 아파트 창문이 다 뜯겨나갈 정도죠. 13호 태풍 버빙카로 피해를 입은 뒤 사흘 만에 또 태풍이 들이닥친 겁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초속 25m의 강풍에 고층 아파트의 창문이 뜯겨지더니 다른 집 창문에 부딪힌 뒤 차량 위로 떨어집니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바닥에 나뒹굽니다. 침수된 도로에 갇힌 차량들은 마치 보트처럼 물을 가로질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됐고 지상 주차장도 다 잠겨버려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올라 노를 젓기도 합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중국 상하이를 강타한 모습들입니다. 사흘 전에는 75년 만에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13호 태풍 버빙카가 상륙하며 사실상 도시가 마비됐었는데 또 한 번의 물폭탄을 맞은 겁니다. 버빙카가 초속 42m의 강풍이 특징이었다면 플라산은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 상하이 곳곳이 침수된 상황입니다. 특히 복구 작업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이 덮친 것이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일까지 동남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 플라산은 오늘 밤 9시쯤 돌연 한반도 방향으로 진로를 크게 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힘이 좀 빠지면서 태풍에서 열대 저압부로 바뀐다는 거죠. 주말 사이 남해안 일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열대 저압부라고 해도 태풍급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하늘에서 내려다본 열대 저압부입니다. 태풍에서 약화되긴 했지만 초속 15m의 위력을 유지한 채 상하이에서 북상 중입니다. 열대 저압부는 오후 9시쯤 해상에 진입한 뒤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방향을 틉니다. 중국 내륙으로 가려던 태풍 플라산이 대륙의 건조한 공기에 가로막혀 당초 예상 진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로가 바뀌면서 열대 저압부는 예상보다 더 강력한 비바람을 우리나라에 뿌릴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열대저압부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남해안을 통과하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내륙에 들어가 있을 거란 예상 시점에 상하이 앞바다에 자리 잡으면서 열대저압부는 하층 제트를 북상시킵니다. 하층 제트는 덥고 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밀면서 남하안은 찬 공기와 부딪히고 그 사이 좁은 틈으로 불어온 강한 동풍은 열대저압부를 태풍급으로 강화시키게 됩니다. 상하이 부근에서 초속 15m였던 열대저압부는 내일 저녁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을 제주와 남해안에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저압부는 내일 오후 9시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돼
통영 남쪽 해상을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햄버거 가게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그야말로 차가 하늘에 붕 떠서 가게를 들이받았다고 하는데 1초 간격으로 사고로 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도로 위에 있던 파란색 통과 강하게 부딪힙니다. 차체가 잠시 붕 뜨는가 싶더니 곧바로 인도 위의 행인과 가게 창문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1층 햄버거 가게에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굉음 소리가 나더니 시속 한 150 정도 밟은 것 같아요. 붕 떠다시피 해갖고. 차량의 질주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창문을 산산조각 낸 뒤에야 겨우 멈췄는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돌진한 차량 탓에 중앙분리대가 부서지고 옆에 있던 가로수가 부러지며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는 내리막길을 달리다 갑자기 왕복 7차선 도로로 튀어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씨 1명만 탑승하고 있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아직 듣지 못했다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온라인에 명단을 버젓이 유포한 이 전공의,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얼굴을 꽁꽁 가리며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외투로 얼굴을 꽁꽁 싸맨 남성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가는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의료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들의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해당 리스트를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복귀한 의사들의 근무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소속 학교를 비롯한 개인 신상 정보가 적혀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정 씨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을 근거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국민을 개돼지 등으로 부르는 원색적인 비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죠.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이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질 것들이라는 막말을 올렸습니다. 간호법이 공포된 걸 두고 자기 걸 훔쳐왔다라고 표현했는데 병원을 제 발로 뛰쳐나간 건 의사들이죠.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박용원 부회장의 SNS입니다.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간호법이 공포된 데 대해 간호협회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자 그만 나대라고 적었습니다. 대상자를 못 박지 않았지만 맥락상 간호사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박 부회장은 그럴 거면 의대를 가지 그랬냐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로 치면 보조 인력인데 주전 선수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꼬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언론 등에 알려져 논란이 일자 박 부회장은 또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간호법을 전공의들을 내쫓은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내주는 젖따위 법으로 칭하면서 간호사들이 자신의 말에 기분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쁘다고 받아쳤습니다. 박 부회장은 재차 간호사들을 향해 꼴사납다며 자기 것을 훔쳐가서 뻔뻔하게 자랑질하는 꼴이라고 오히려 비난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앞서 의사 블랙리스트가 배포되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자중을 촉구했던 의협은 일단 이번 논란에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에는 또 저기 협회 공식 입장으로 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대란 속 의사 집단에서 잇따라 터진 막말 때문에 국민 피로감만 더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추석 고개는 간신히 넘겼지만 응급실 24시간 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축소 운영에 들어가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정부는 응급의료진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호소했지만 2,600명의 전공의가 떠난 국립병원 10곳에 하반기 충원된 인원은 7명이 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다시 문을 닫는 응급실이 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24시간 체제로 전환한 강원대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은 다시 진료 축소에 돌입했습니다. 당직을 도는 전문의가 고작 한 자릿수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데 입을 모읍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이게 계속 24시간 운영하기에는 사실 3명이면 굉장한 무리가 있는 거죠. 원래 전공의하고 인턴도 같이 한 30명 이상이 원래 당직을 서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저희가 8명이 서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충북대병원도 다음 달부터 주일에 야간 진료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오늘 대부분의 응급실이 정상 운영했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요일에 쉬거나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곳까지 포함하면 위기는 작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은 50%를 밑돌고 있는데 의사가 없어 병상을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 파행 도미노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보상 강화에 집중해 의료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대로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또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파견 군의관을 각자의 전문 분야에 재배치하는 한편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을 이용해 응급실 과부하를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레바논에서 동시다발 폭탄 테러로 사상자를 낸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폭탄은 어떻게 터진 걸까? 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삐삐 내에 들어있는 배터리에 부착한 폭발물이 특정 문자를 수신하면 터지도록 돼 있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은 15년 전부터 이런 작전을 위해서 해외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였고요. 어쨌든 주변의 흔한 통신기기가 테러 도구로 돌변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레바논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폭발물을 심은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 폭탄을 최소 15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직접 공장을 짓고 제조 과정에서 폭발물을 심는 공급망 차단 작전이란 겁니다. Devices require five main components. You need a container, a battery, a triggering device, a detonator, and an explosive charge. 이렇게 제조된 삐삐 폭탄은 특정 메시지가 도착한 뒤 폭발했습니다. 이런 테러가 가능했던 이유는 폭발 물질인 PETN 1g에서 2g을 레바논 배송 전 무선 호출기 배터리 표면에 부착해서란 설명입니다. 주변에 작은 쇠구슬을 넣어 폭발 시 사방으로 퍼지도록 해 살상력을 높였단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완제품으로 출하된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폭발물을 설치했을 또 하나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자기기 테러가 일상으로 파고들자 레바논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والله فزعا منه حامله فزعا منه والله يا اخي لك يعني الموضوع موضوع صفى موضوع دولي ما عادش 진상 파악이 한창인 가운데 삐삐 폭탄 판매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불가리아 등 유럽에서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헤즈볼라 수장이 이번 무선 호출기 폭발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선언한 직후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은 이번엔 레바논 남부에 역대급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로켓 발사대 최소 100대와 주요 군사시설 또 무기 저장고를 선제 타격한 겁니다. 싸움이 너무 커졌죠. 이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멘 후티 반군과 하마스, 시리아 정부군 등등 중동 무장 세력의 연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붉은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연이어 떨어졌고 마을은 이내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를 이용한 폭탄 공격 하루 만에 헤즈볼라와 교전해오던 레바논 남부에도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이스라엘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했던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접경지 군사시설을 폭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전차 로켓 등을 이용한 공격에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TV 연설에서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تم استهداف من قبل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تم استهداف آلاف أجهزة البيجة وتم تفجيرها في وقت واحد. العدو تجاوز في هذه العملية. 이스라엘은 굴하지 않았고 연설 진행 중에도 전투기로 소닉붐을 일으키며 레바논 수도 상공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갈등 격화로 전면전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확전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calm tensions to try to urge all parties to de-escalate and try to get to a place eventually where we can push for a diplomatic resolutio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우리 시각 21일 새벽 긴급 회의를 열어 사태 해결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50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은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급기야 똑같아졌습니다. 한동안 지지율이 밀렸던 트럼프는 암살 위협이나 불법 이민 이슈가 주요했다고 생각했는지 이젠 아예 개 고양이 식용 발언으로 테러 위협까지 벌어진 도시로 유세를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더 자극적인 말과 함께 말이죠.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한동안 해리스 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밀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원점을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투표 의향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벌인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은 똑같이 47%를 기록했습니다. 승부처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실시한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4곳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노스캐롤라이나 2곳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고 네바다에서는 동률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폭탄 테러 위협까지 벌어졌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로 유세를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m going to go there in the next 2 weeks. I'm going to Springfield and I'm going to Aurora. You may never see me again, but that's okay. Got to do what I got to do.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격전지인 미시간주에서 오프라 윈프리와 토크쇼 형식으로 자신의 정책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박빙의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과 신변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반격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1970년대 한미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코리아 게이트 사건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 미국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던, 하지만 끝까지 한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던 동양의 개츠위 박동선 씨가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받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항상 애국 정신을 강조했다고 유가족들은 회상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1970년대 한국 대통령 박정희가 직접 지휘하는 한국 요원이 미국 의회 관리들에게 기부금을 지급했다. 1976년 10월 2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일면 보도로 코리아 게이트는 시작됐습니다. 코리아 게이트의 중심이었던 재미사업가 박동선 씨가 알턴 지병 악화로 8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많이 이제 있겠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돌아가신 그분 자체가 애국하는 마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사셨습니다. 박 씨는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17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졸업한 조지타운 대학에서는 최초의 아시아인 학생회장을 지냈고 워싱턴 DC에서 유일한 사교 클럽인 조지타운 클럽을 만들어
정계 인사들과 교류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태 당시 미국에서는 반환 여론은 물론 특별검사팀이 꾸려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 씨는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자금 제공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현직 의원 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 7명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박 씨는 2006년 이라크로부터 25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로울 것이라며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노조도 이번 임기까지만 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다음 주 화요일 현안 질의에 정 회장을 부른 상태죠. 사방에서 들리는 말이 전부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기영 기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사연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분이 지금 사연임 하려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 국민들의 그 여론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몽규 회장의 사선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또다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지난 2013년 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정몽규 회장은 대한체육회 공정위 승인 속에 사면임에 성공해 12년째 축구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승부조작 축구인 기습사면 시도와 클린스만 선임 등 연이은 실책에도 정 회장이 사선 도전 행보를 보이자 대한축구협회 노조까지 나서 정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 국회 소환 요청과 축구협회 노조의 연임 반대 성명에 이어 장관의 퇴진 압박까지. 사면 초과에 몰린 정몽규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84제곱미터 아파트도 40억 원에 육박했죠. 국민 평형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그나마 9월부터 은행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값 오름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내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국민 평형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8억 원 넘게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4평이 평당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매가들이 저층 기준에서는 30억대 후반에서 고층은 40억대 한 초반 중반까지. 성동구와 강남 3구 위주로 이른바 국평 40억 클럽에 합류하는 아파트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찍으며 전국 주택 매매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달 셋째 주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값은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 주택 수요자들이 점점 관망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8월에는 막차를 타려는 주택 수요가 몰렸지만 9월 이후엔 거래 감소,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또한 70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이 오랜만에 대폭 금리를 낮추자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결정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0.5%포인트 금리 인하라는 비컷 단행에 바이든 대통령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택 구입 비용 등이 줄면서 민생에 도움이 될 테고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잡히고 있다며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The Fed lowering interest rates isn't a declaration of victory. It's a declaration of progress. It's a signal we've entered a new phase of our economy and our recovery. 비컷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 42,000선 첫 돌파, S&P 500,
사상 최고치 기록 등 미국 증시도 화답하자 해리스 부통령도 물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Determined after analyzing our plans, one, mine would strengthen the economy, his would weaken it. Two, that on his plan, he would actually blow up inflation.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e has not spoken to Chair Powell about interest rates. He did not pressure Powell, has never done so, and in fact.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죠. 중국 샤오미가 지난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 애플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선보인 신제품을 앞세워 1위를 유지했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셉니다. 3위로 처진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한 삼성이 1위를 지킨 가운데 샤오미는 지난달 판매량 기준으로 애플을 제치고 3년 만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200 미만의 저가 제품을 앞세워 자국의 강력한 수요를 흡수하고 인도와 중남미 등에서 점유율을 늘린 결과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애플은 신모델 아이폰 16을 선보이며 역전을 노립니다.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한국이 처음으로 포함되자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 개통 행사를 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신청할 때도 될지 몰랐는데 제가 전화 받고서 너무 기뻤고. 다만 아이폰 15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평가 속에 핵심인 AI 기능 탑재가 지연돼 판매량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기술과 가격 측면에서 기기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상위 브랜드 간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웨이가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등 스마트폰 패권을 잡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들을 시작으로 국가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 2021년부터는 같은 날 동시에 독감과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죠. 양팔에 한 대씩 말이죠. 예방을 위해서 두 백신 모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올해 어린이 대상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한 첫날 주사기가 무서운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족들은 겨울에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독감이 작년에도 심했지만 올해도 걱정돼가지고 독감 예방 접종하러 왔어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아직 독감 백신을 접종한 적 없는 아이들을 시작으로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도 무료 독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데 15일엔 70세 이상, 18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독감 백신과 같은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간격에 제한이 없어 같은 날 양팔에 각각 맞는 식으로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예방접종이 저조하면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가지 백신 모두 꼭 챙겨받길 권고합니다. 이번 7, 8월에 유행이 커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유행의 폭을 줄이고 또 입원 환자나 중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백신을 적극적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위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추가로 더 쏟아지겠습니다. 영남 지방에 180mm 이상, 중부 지방으로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을 보시면 중부 지방은 내일 낮까지, 남부 지방은 내일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소속 15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4도로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대체로 30도를 밑돌아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일요일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